느린 학습자들의 건강한 시민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천하며 함께 배우는 모임입니다. 다음은 세종마을교육연구소 유석 소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저는 여기 세종마을교육연구소를 시작하게 된 게 제가 여기 2020년 9월부터 2024년 8월 31일 작년 딱 1년 전까지 여기 해밀초등학교 교장으로 있었어요. 근데 있을 때 교사 있을 때 보지 못했던 다양한 모습들을 봤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제가 성장한 건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해 나가는가에 대한 저의 문제였더라고요. 그런 걸 좀 많이 알게 됐고, 그리고 여기 있는 선생님들은 그 특수교사와 그 이제 담임교사인데 저는 이분들한테 우리 아이들은 날마다 조금씩 자란다는 걸 저도 배웠던 알려준 선생님 같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마을연구소는 학교에서 사실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갈등이 있다거나 이랬을 때 문제 해결할 때 학교에서 해결하는 건 사실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 아이와 관련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됐고, 그래서 여기 리플렛에 보시면 햇살 어른이라고 있어요. 우리 한 아이를 봤을 때 혼자 보지 말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 아이를 돌봐주자, 이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 중에 그 문영배 헌법재판관이 교육 말고 우리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근데 물론 어떤 제도나 어떤 진짜 좋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져가지고 뭔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은 우리가 공감대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오신 우리 강사 선생님은 좀 보다 앞선 길을 좀 갔던 것 같아요. 가셨고, 거기에 우리가 모르던 또 아마 그 알맹이 같은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공유하면서 또 세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또 있잖아요. 세종은 이게 다양성이 좀 살아 숨쉬는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모범적인 도시가 되도록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실 분들은 또 여기 있는 밝은 사람들이니까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에 좀 첫걸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뜻깊은 첫걸음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고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이루다 학교 교장 기주현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온자람 선생님들께서 오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날에 비가 좀 왔던 것 같은데, 맞아, 비가 막 오는데 그 교감 선생님이랑 함께 해밀초등학교 맞죠? 그 온자람 선생님, 특수교사 선생님이랑 같이 5분이 저희 학교에 방문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저희 거리를 알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 돼서, 그리고 그 학생들 한 명 한 명 느린 학습자 학생들에 대한 실제적인 도움이 학교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냐를 정말로 많이 듣고자 오신 그런 모습들을 보고 제가 많이 감동을 받아서 저도 이제 한번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딱 오는데 처음 왔거든요. 저는 여기 무슨 그림책에 나오는 동네인 줄 알았어요. 막 다람쥐가 뛰어다닐 것 같고 너무 예쁜 동네에서 이렇게 자연이 어우러진 동네에서 교육도 아이들이 너무 하면서, 특히 느린 학사들은 이런 자연환경에서 교육받으면 너무 정서적으로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맞습니다. 아무튼 오늘 2시간 동안 되게 그 더운 날씨에 또 여러 정보나 또 도움되는 말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데 원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멀리서 온 이상 시간이 조금 넘어도 최대한 더 많이 궁금하신 거 답변 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저희 아이가 이런 아이가 태어났을 때 막 이제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외국 사례 막 찾아보고 하니까 지능 지수가 30에서 110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범위가. 그러면 부모님들은 자녀가 어느 쪽에 그나마 속해 있길 바랄까요? 그래도 상위 5%,
뭐 윌리엄스 증후군의 상위 5%에 우리가 있을 거야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 경계선 지능이라는 단어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 찾다 보니까 그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 경계선 지능은 지능지수 75에서 85 사이, 74에서 85 사이에 인지 기능을 갖고 있는 대상자다라는 개념이 있어서 그것으로 출발해서 그때 당시 제가 학교 교사였었어요, 고등학교. 그래서 제가 학교 생활을 또 한지라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냐라는 생각을 했을 때 학년기가 보통 12년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12년 동안 아이가 그때 저희 학교가 IT 고등학교라고 현재는 그런 이제 특성화 학교였는데요. 중학교 그러니까 하위권 친구들이 이제 오는 학교였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몰랐고 그냥 반에 혼자 그냥 엎드려 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예. 근데 3년 내내 엎드려 있더라고요. 밥도 혼자 먹고, 예. 그래서 그냥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는 느린 학습자나 특수반이 없는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말없이 그냥 워낙 또 그 공부를 싫어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막 자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랑 좀 달랐어요. 그 친구들은 그냥 선생님이 뭐라 해도 자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는데 이 친구는 굉장히 긴장 상태가 높더라고요. 네, 제가 그래서 가서 말을 딱 걸었을 때 깜짝 놀래고 그랬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미션스쿨이라 그런 전교생 2명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선생님들께서 그런 친구들을 잘 파악해서 같은 반을 해줬어요. 같은 반을 해줬더니 둘이 잘 친하게 다니면서 싸우는 모습들도 보고 막 제가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저희 아이가 이제 느린 학습자라는 걸 알게 되고 학교에 이제 그런 친구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제가 3년 동안 보니까 너무 이 친구들 입장에서 너무 학교 생활이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편하게 공부하기 싫어서 엎드려서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긴장 상태로 계속 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제 아이에 비추니까 너무 이건 좀 어떡하지? 저는 사실 제가 있는 학교에 그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있는 학교라 여기에 그냥 내가 끼고 있을까? 막 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우리. 그래서 이 애들이 20명이 왔어요. 저희 학교 제일 많이 왔는데 정말로 전혀 없었잖아요. 이런 제도가 전혀 없었는데 이게 막 이슈화되고 다들 이제 알게 되고 하니까 집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친구들의 대부분이 은둔형 외톨이였어요. 예, 딱 학년기 지나면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왔을 때의 어떤 모습은 얘가 학교 다닐 때보다 많이 퇴행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 경계선 친구들의 진짜 부모님들이 갖고 갈 학습의 진도, 학습의 어떤 평생교육처럼 갖고 가야 될 만큼 그 정서와 사회성, 대인관계 있잖아요. 소통관계, 이것도 똑같이 길게 오히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거. 근데 그것을 또래 관계는 학교 학생이 없는데 집에서 어떻게 하나요? 되게 막막하시잖아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팁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꼭 기억을 하시고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어 수리 영역이 어렵고 말하기 읽기 근데 여기는 이거는 또 언어 영역이 어려운 친구가 있고요. 근데 또 수리 영역이 어려운 친구가 있고 아이들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작업 기억 부족으로 인한 과제 수행의 어려움. 그러니까 복잡한 지시사항을 이해하기 어렵고 다단계 과제 수행 시 혼란. 이게 컴퓨터 수업에 제일 많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과제 딱 내주고 이것을 그 프린트와 똑같이 제시된 제시물과 똑같이 편집해서 그 다음에 본인의 폴더 안에 넣어서 뭐 메일로 보내주세요. 라면 벌써 수행의 과제가 몇 개예요.
그리고 이 편집 안에는 이제 한글 그 프로세서 안에는 다양한 편집 기술을 해야 되잖아요. 매뉴얼도 다 써야 되고. 그랬을 때 저희 아이들이 제일 취약해요. 뭐부터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도 훈련으로 가능하거든요. 저희도 다 그렇잖아요. 암기로 가는. 근데 저희는 하다 보면 이렇게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저희보다는 조금 이렇게 훈련이 더 가까운 그런 습득력이 훨씬 좋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가 좀 산만한 나오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그랬을 때 오은영 박사님이 이제 항상 하시는 거는 아이가 그 본인이 절제하지 못하는 상태일 때는 약의 도움을 받아라는 거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저희도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조절 능력이 되는 정도의 AD 성향이 있는 친구와 AD 수치가 되게 높은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돌았으면 까먹고 굉장히 즉흥적이고 그 다음에 바로 생각나는 걸 행동으로 요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한번 거르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집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특히나 집단에서는 이게 자꾸 그 주의를 요하는 행동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지적을 받고 이러니까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피폐해지거든요. 나는 맨날 혼나는 애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사를 하셔서 그 주의력 결핍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꼭 판단하셔서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병원의 진단으로 처방을 받아야 된다 하더라도 이 약을 계속 아이한테 맞는 약, 요즘에 다양한 약이 많이 나와가지고 맞는 약이 있을 때까지 조금 바꿔주시면서 변화를 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네, 그 다음에 과제 회피는 요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제를 안 해와서 선생님들한테 이제 지적을 받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다 아시다시피 하고 싶지 않고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밑바닥의 마음은 어려운 거거든요. 내 수준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도 이 아이의 스스로 100% 해결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능력을 판단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집에서 요 정도는 다 해요 라고 했을 때 실제 그것들을 혼자 수행하면 다 못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 이유는 중재자가 부모님이 계셨었거든요. 근데 중재자가 없이 아이가 스스로 혼자 온전히 할 수 있는 상황의 난이도를 제시해야 되는데 학교의 난이도는 아이들한테는 어렵죠.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그러면 가정에서는 아이의 난이도를 얘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난이도를 잘 적정하게 해서 그 난이도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탄 수학이다. 그러면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뭐 10짜리 더하기 요거를 할 수 있는 정도다. 그러면 기탄 수학 1짜리 더하기 1짜리부터 시작해 주시면 좋아요. 그럼 다 100점 맞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나 100점 맞네 해가지고는 매일 한 잔씩 푸는 거예요. 뭐 구구 단위도 이런 건데 매일매일 해야 되잖아요. 영어 단어도. 그러면 매일매일 하다 보면 이게 단계별로 조금씩 늘어나잖아요. 난이도가. 그러면 어느새 자기 주도형으로 행동이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학습 거부에 대한 부분은 처음에 아이의 수준과 완전히 자기 주도형으로 했을 때의 수준과 많이 맞지 않다. 그거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을 할 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시각화 자료를 많이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개념 수업은 당연히 이론적으로 하지만 이 개념 수업도 시각화 자료나 영상 자료를 좀 많이, 왜냐면 저희 그 일반인도 사실 집중력이 10분 이상 못 가잖아요. 그래서 계속 흥미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일반 문제집일 경우 굉장히 심화적인 문제들은 글량도 많고 옆에 굉장히 편집도 되게 다양하게 재밌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오히려 느린 학습자들에는 방해 요소가 돼요. 느린 학습자 친구들은 여러분들 피치마켓 아시죠? 그 느린 학습자 출판사 거기 보면 굉장히 글밥도 심플하고 배경도 굉장히 심플해요.
그만큼 가독성이 그게 훨씬 더 우리 아이들한테는 잘 들어오기 때문에 그 구성에 산만함을 주는 거는 별로 안 좋아서 예, 어쨌든 그렇게 이제 개념화 시킨 다음에 이것을 어떤 또 문제집이나 이런 거보다는 생활에 풀어서 아이들이 몸소 이 개념을 생활화시키고 이것을 체험을 통해서 터득하게 하는 과정을 저희 학교에서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이의 눈높이에 아이의 속도에 맞는 그 자료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제 그 느린 학습자 경계선이 하도 이슈가 돼서 그 웹개발 저기가 생겼어요. 공모전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웹개발팀이 막 경계선 친구들 연구해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앱을. 되게 좋은 게 많더라고요. 거기서 AI를 통해가지고 아이의 테스트를 하면 그 아이마다 맞는 정도의 문제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습도 AI를 통해서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풀어주는 그런 기능들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좋아지겠지만 그런 어떤 아이들한테 맞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도구들을 사용하시는 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단계적 과제 구성. 이것도 예를 들어서 이거죠. 뭐 예를 들어 수학을 가르치는데 분수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수인데 뭐 30분의 5 하면 30분의 5 안에는 사칙연산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나누기도 있고 대분수로 만들려면 곱하기도 있고 막 이런데 그거를 한 번에 그냥 딱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거를 단계를 풀어서 사칙연산에 대한 훈련을 계속 이 단계에서 대분수로 바꾸려면 어떻게 나눠야 되지? 부모를 분자로 나누고 뭐 이렇게 단계를 해야 이게 습득이 돼서 이 과정을 본인이 훈련을 해서 풀어나가게 되거든요. 안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땀을 삐질삐질 흘린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왜냐면 이게 막 3, 4단계를 훌쩍 넘어가지고 바로 이해했지? 이러면 이해했는데 머리는 이제 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실례로 제가 경험자예요. 저희 아이가 수학이 되게 안 돼요. 뇌 자체가 안 되는데 제가 또 성격이 좀 안 좋아서 하면 된다. 안 되는 뇌를 하면 돼라는 그런 무식한 슬로건을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매일 3시간씩 새벽까지. 그리고 네가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을 키워야 돼 해서 될 때까지 시켰단 말이에요. 나중에 제가 너무 미안해가지고는 얘가 딱 이제 제가 중학교 3학년까지만 그만뒀거든요. 전환교육으로 이제 고등과정에는 직업교육을 해야 되니까 딱 끝냈는데 그때까지 해도 저는 그래도 분수 그 다음에 워낙 수학을 못하니까 사칙연산 왜냐면 생활에 이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만 하자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딱 엄청 추운 겨울이었는데 수학 가져와 했더니 땀을 줄줄 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머리가 진짜 이게 이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였구나 라고 그때 탁 느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접었죠. 접고 그 시간에 얘가 또 해야 될 거 많잖아요. 소기능도 안 되고 막 자리 훈련도 안 되고 하니까 그런 거 더 가리키고 밖으로 막 나돌았어요. 나돌아서 저희 아이도 지휘력 결핍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 약간 에티켓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막 그런데 부딪히고 막 더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차라리 낫더라고요. 아이도 오히려 안 되는 거를 근데 더 우픈 거는 지금 성인 20살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다 까먹었더라고요. 수학을 안 해버리니까 하지만 제가 믿고 싶은 것도 있고 그래도 했기 때문에 아이가 사회생활하면서 계산을 한다거나 이런 데에 돈에 대한 가치나 뭐 그런 부분에는 그래도 안 한 것보단 낫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거에 비해 시간 너무 많이 투자했지만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수준을 진짜 부모님이 객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 객관적으로 보는 잣대는 이 아이들을 가리키는 조력자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세요. 예. 아, 어머니 이 친구가 여기 정도네요 하면 그게 맞는 거거든요. 예. 아, 근데 또 기분 좋으시라고 또 잘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예, 그래서 체크리스트 활용. 그러니까 이게 제가 성격이 되게 급해요. 근데 사실 너무 꼼꼼해서 해도 정서적으로 느린 학자들은 긴장감을 주지만 느린 사 친구들한테 성격이 급한 엄마들은 좀 마이너스예요. 급하니까 너 이거 왜 못해? 그러면서 막 먼저 다 해가잖아요. 네,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막 이제 해가잖아요. 그래서 조금 꼼꼼하고 체계적인 사고로 엄마가 같이 가줘야 아이들 템포를 맞출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강화 기법, 긍정적 자아 형성, 학습 동기 충전, 학습 동기 충전 같은 거는 아까 맞춤형 문제를 제시해서 스스로 다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학습 지속성 강화.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 학교에서도 교과가 30개가 넘어요. 근데 숙제를 이제 선생님들이 내주잖아요. 숙제는 이제 아이들이 당연히 예복습을 해야 자기 걸로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과부하가 왔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무리 학교에서 맞춤형을 해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야 될 교과가 있어요. 그게 바로 언어랑 수리예요. 예. 그리고 실무로 했을 때는 컴퓨터예요. 예. 그래서 이 컴퓨터나 영어도 들어가고 저희 아이도 이제 영어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막 거창한 그런 프리토킹 영어가 아니라 그래도 아이들이 영어 잘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제 세대랑은 좀 달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학교에서 배운 걸로는 절대 습득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 세 가지만 정해서 하루에 한 장도 하지 마세요. 정말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3번째씩만 단어 3개, 예. 그 다음에 연산 3문제. 애들 한 장씩 하려면 질려요. 그리고 한 장 하다가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들은 2시간 가면 다른 거 못해요. 예. 그래서 딱 3문제 아이들이 딱 해서 만족감 얻을 거. 예. 그 정도 3문제. 그 다음에 컴퓨터도 딱 그거 있잖아요. 한영타자 그 게임 있거든요. 예. 그거 정확도 따져가지고는 몇 초 안에 오타 없이 몇 개. 이거 게임이에요. 그거 재미 들리면 되게 열심히 해요. 그럼 자동적으로 늘어요, 아이들이. 그럼 그거 끝나면 영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학원을 보내시든 해서 그렇게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학습만 말씀드렸지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화예술 쪽이에요. 예체능 쪽. 저희 부모님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저희 아이들이 그냥 그 인지 부분에도 좀 어려움이 있다고 자꾸 인지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시는데 사실 인지 문제도 있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딱 개념이 70에서 85라는 이게 나왔는데 여기서 계속 학습만 판다라는 거는 저는 약간 너무 아이나 부모님이나 성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부도 그 재주가 있는 학생이 공부 잘하잖아요. 공부가 취미인 학생이 잘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 아이들 다른 것들을 다 시켜봤을 때 얘는 체육을 좀 좋아하네? 얘는 음악을 좀 좋아하네? 얘는 미술을 잘 그리네? 미술 잘 그리는 친구 많아요. 예. 그리고 음악 잘하는 친구도 많고요. 음악 잘하는 친구는 어떤 친구는 천재적으로 잘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도 충분히 경험하게 해줘서 오히려 잘하는 부분을 지속성을 가지고 5년만 해보세요. 딱 5년만. 중간에 놓치고 싶고 안 하고 싶은 거 많겠지만 얘가 잘하는 거 5년만 하면 5년 이후에 그 아이의 어떤 자신감, 정서 이런 게 많이 바뀌어질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저희 아이들 똑같이 키우시지만 키우는 것들 하지만 얘한테 맞춤형인 어떤 그런 곳을 찾으셔가지고 그러니까 또 부모님들 그래요. 축구하고 싶은데 할 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온자람이 있는 거거든요. 온자람 안에서 이 아이들끼리 모여서 축구해달라 그러면 선생님도 엄청 오실 거예요. 네. 그리고 뭐 태권도 해달라 그러면 저희 학교도 부모님들이 모여가지고 학교 뭐 없이 막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오히려 거꾸로 전화가 오고 그래서 한 예로 그 미술협회에서 저기 홍대 교수님들이 하는 미술협회에서 엄청 사회적 하시는 분, 사회운동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느린 학습자 포커스를 해서 해가지고는 이번에 홍대에서 전시회를 열었어요. 네, 교수님들이랑.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들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 그림을 이 전문가들이 만져준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의 그 재능을 개발해서 정말 개발해서 아이들마다 특색 있는 전시회를 너무 그럴싸하게 해주셨더라고요. 부모님들이 막 그 다음에 연락이 120명이 다 거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장이 없어서 이런 장이 없어서 부모님들이 혼자 고민하는 거지 이런 장은 모이면 얼마든지 좋은 선생님, 좋은 조력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의 오히려 바깥 생활에서의 할 수 있는 것들을 모아주시면 여기 세종시는 이제 해밀초등학교도 좋지만 요런 대안학교가 없죠. 예. 없으면 요런 방법이 절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화. 이 개별화가 아까 지속성을 가지고 집에서 해야 될 교육이에요. 학교에서는 학교 교육을 받지만 반드시 개별화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모든 어떤 부족한 부분들의 능력 개발을 위해서는 핵심이 뭐냐면 멘탈이에요, 멘탈. 예. 그게 부모의 멘탈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당사자의 멘탈이거든요. 당사자 그러니까 느린 학습자가 긍정적인 마음이 없으면 어려우면 얼마나 삶이 고달프겠어요. 예.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아이가 고달픈 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표현을 잘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저 지금 이거 어려워서 아니면 애가 쳤어요? 그러면 선생님 제가 저 건드렸어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말을 못해요. 그리고 끙끙 앓아. 그러다가 내가 눈에 띄어서 너 요즘 왜 그래? 그러면 누가 그러면 선생님한테 말을 해야지. 그 친구가 그럼 혼날까봐. 뭐 나름 고민이 있는 거예요. 네. 반대인 경우도 있죠. 계속 와서 밀려는 친구들. 그래서 오히려 더 내성적인 느린 학습자 친구들을 더 잘 살펴줘야 돼요. 마치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내적 갈등이 쌓아져 가거든요. 그러면 그 쌓아져 가는 내적 갈등이 중학교 때 폭발해버리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놓일 수가 있어요. 특히 여학생들이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 효능감, 그 다음에 긍정적 마음 강한데 이게 사실 저를 쳐다보는 눈빛들이 저도 아는데 이거를 학교에서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라고 하잖아요. 그쵸? 맞아요. 왜냐하면 학교가 한 반에 20명인가요? 25명이요? 25 맞네요. 고양시는 고령화 때문에 한 학교에 한 반에 15명밖에 없어요. 전교 초등학생이 30명밖에 없어요. 네, 도심에도. 심각하더라고요. 그런데 25명 중에 1명이잖아요. 2명 내지. 많아봤자 3명. 그러면 분위기 자체가 주눅들어요. 우리 아이들이 규명 짓지 못해요. 내가 왜 이러는지를. 하지만 그냥 분위기 자체로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그래도 넌 열심히, 너는 자신감 갖고 해야 돼. 이거는 너무 곤욕이에요.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주시냐면 이렇게 모여서 자꾸 내가 견줄 만한 친구, 내가 상대할 수 있는 친구, 내가 소통할 수 있는 친구, 나의 어떤 정서적 감정을 교류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만들어주는 게 최고의 그 자존감 향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플러스 부모님의 자존감은 이거는 다 그래서 제 기준은 그래요. 저희 아이를 믿으세요. 예. 우리 아이를 믿으시고 잘 클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시고 아이한테 당당하게 부모님이 이야기하시는 거 전 너무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그렇더라고요. 부모님이 이런 부분들을 잘해 너 최고야 자기 효능감을 주기 위해서 했는데 얘네가 딱 밖에 나오니까 엄마랑 얘기한 게 다르네? 라는 본능적인 느낌을 받거든요. 엄마 이런 아이들이 있었을 거예요. 엄마 나 뭐 장애야? 아니면 난 왜 이렇게 못해? 분명히 이런 말 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당황해 하시잖아요. 어떻게 얘기할 줄 모르시잖아요. 거기서 그냥 멈춤이 돼서 그냥 그렇게 가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는 내적 갈등이 생기면서 사회에 불만도 생기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옆에서 긍정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예. 너는 경계선이라 뭐 이게 아니라 예. 어떤 부모님이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나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서 저희는 부모님한테 선언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경계선 지능이 친구들이 이제 복지카드 원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저희 학교는 경계선이지만 복지카드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해가 갈수록 많아지게 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저희 학교가 너무 모델링이 되는 게 경계선 지능인데 복지카드 있는 친구와 그렇다고 다 만들라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경계선 지능 그 제도가 생길 거니까 만지지 마. 초등은 아직 괜찮을 것 같아요. 이미 다 큰 친구들, 그 친구들은 복지카드를 못 만들거나 아니면 만들지 않은 친구들과의 그 학년기 이유, 이르다 학교 직업반을 졸업한 이유가 너무 보이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같은 반 친구 얘는 뭐 대기업에 취업해서 8시간 근무하고 사대복지 다 되고 또 열심히 직원들이랑 살아가네. 지금 여기에 딱 사각지대가 복지카드를 받지 못하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계 청년이거든요. 그 친구들은 저희가 취업 보냈었어요. 어디 보냈냐면 표준작업장에 일반으로 취업 보냈어요. 정말로 대표님이 좋은 마음으로 그 정도 친구 저희가 뭐 생산성 한 명 뭐 부족하다고 해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하니까 취업시키세요 해서 시켰는데 그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너무 드물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 보이니까. 그래서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나중에 커서 본인이 중요한 거는 저한테 찾아와요. 선생님, 저 일자리 좀 구해주세요. 네. 저 일 좀 하고 싶은데 너무 기특한 거예요. 요즘 청년들 일 하나요? 안 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네. 요즘 친구들 그냥 오늘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 하고 알바하는 친구들도 많고 일하기 싫으면 안 하는 친구 많다며. 근데 얘네들은 나중에는 선생님 저 친구처럼 저기 표준작업장 장애고용 들어가려면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애들이 커버리니까 머리가 크니까 자기도 사회생활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러다 해서 그래도 막 건강한 마음으로 조금 이렇게 잘 돼서 사회에 딱 나갔단 말이에요. 나 이제 내 현실적 나를 잘 받아들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어 하고 딱 나갔는데 다 거절당하는 거를 느끼면 아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선생님들 입장도 그래서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반드시 제도를 만들어서 이 친구들을 구출을 해서 정말 맞는 직업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하는 직업은 장애 고용 쪽의 직업 중에 가장 상위 직업이 있거든요. 8시간 근무에 공무원 쪽, 그 다음에 사무보조, 그 다음에 도서, 사서 뭐 이런 게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취업을 원하지도 않아요. 부모님들이 8시간 오로지 8시간 일하는 거 되게 힘든 아이들 되게 많아요. 거의 다가 그래요. 그래서 6시간이나 4시간 원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채워주면 너무 딱 맞거든요. 네. 근데 차라리 그러면 제도를 만들 거면 이런 일자리부터 연구해서 구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문제는 그런 것들이 대책이 안 세워지는 상황에서 자꾸 컴퓨터 앞에서만 역량 강화를 하니 예, 현실성으로 이게 연계가 안 되는 게 조금 문제긴 하지만 이 긍정적 마음 강화 정말 평생 교육으로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이 긍정적 마음 강화 되려면 부모님이 긍정적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의 네 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아이를 내가 건사해야 되는구나라는 어깨에 부담감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이랑 손잡고 나도 성장해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해서 그 마음으로 가시면 아이가 한 단계 느린학습 친구도 엄청 빨리빨리 좋아지거든요. 중증 장애보다. 그러면 거기에 정말 그리고 내 아이만 보세요. 다른 친구들 비교하지 말고 거기에 한 단계 향상되는 것만 봐도 너무너무 감동이고 너무너무 기쁘실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그런 마음이면 아이도 당연히 자존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 말씀은 꼭 오래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그 다음에 조건부 이거 좀 저희 아이들이 악용하는 경우 많아요. 그 뭐 해줄 건데 이거 자꾸 자 이거 하면 이거 해줄게 이거보다는 내가 진짜 기쁘게 생각하도록 야 너 이거 해서 진짜 좋겠다 너 얼마나 진짜 짱이다 이렇게 해서 자꾸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그런 푸시를 해주면 좋고요. 아이가 말이 많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AD 친구들 같은 경우. 그 친구들이 대부분의 안타까운 게 그런 상황을 아는 집단에서는 그 아이가 말을 하면 다 피해요. 아시죠? 피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집에서만은 물론 귀에 피가 나실 수도 있지만 그 상황에서 언어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앉아보자. 그래서 다시 한번 천천히 얘기해줘봐. 그리고 다 들어주세요.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뭘 도와주면 좋겠니? 네가 원하는 게 뭐야? 해서 또 대답을 얻게 하세요. 그거는 네가 그랬고 그랬기 때문에 네가 잘못한 거네 라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네 생각은 어떠니? 퀘스천. 엄마가 뭘 해줬으면 좋겠니? 원하는 게 뭐니? 라고 하면 말 못해요. 원하는 게 없어. 그냥 얘는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꾸 원하는 게 뭔지를 피드백을 받을 때 정말 원할 때만 질문하는 아이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훈련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학원 쫙 돌리시는 부모님들 우리 아이 여기가 여기 해서 아이의 승낙 없이 탁탁탁탁 하시는 것보다 아이랑 충분히 상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아이만 보라는 거 그 다음에 아까 그 수준에 맞는 목표를 세우시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학교에서 초등과정에서는 사고력 개발에 중심을 둬요. 왜냐하면 저희가 영재 쪽 같은 경우는 영재, 사고력 막 해가지고는 어릴 때 창의력 개발 해가지고 엄청 많이 교재가 나와 있잖아요. 프로그램도 많고. 근데 이게 느린 학습자에 맞는 사고력 개발은 없어요. 근데 제가 왜 이거를 중점적으로 생각하냐면 생각하는 힘이 정말 커야 되는데 이게 되는 아이가 있고 정말 중증장애 친구들은 이게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 훈련을 많이 해서 하면 돼요. 근데 경계 친구들은 다 되지는 않지만 사고력 향상이 되는 아이들이에요. 연계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이고 그리고 이 연계적 사고를 훈련으로 하면 되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곧 학습 능력이 좋아지고 조리 있게 말 표현할 줄 알고 일 능력이 좋아지는 그런 어떤 밑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초등이나 유아 쪽에서는 맞춤형, 그러니까 느린 학습자에 맞는 사고력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이제 FI라는 프로그램인데 혹시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시는 분 있으실 텐데. 아무도 없네요. FI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인지도구 강화 프로그램인데 이스라엘 포엔슈타인 학자가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도입을 한 게 이 프로그램을 가리키는 게 이거는 이제 물론 방과후로 하지만
이 프로그램의 핵심이 뭐냐면 변화 가능하다라는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중재자가 되게 중요해요. 중재자가.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항상 도출되는 단어는 Let me think예요. 생각해보자. 그리고 뭐가 보이니? 이거밖에 안 해요, 중재자가. 뭐가 보이니? 생각해보자. 그러면 애들은 미치죠. 생각하기 싫어 죽겠는데 자꾸 생각하라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아이들의 관찰력을 점점 확장시켜주고 그것을 머릿속에 체계화 과정을 훈련하는 그런 사고력 개발 도구거든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나왔나? 네. 여기 보면 이 인지 능력 강화는 요거는 복잡하게 설명 안 할게요. 인지 기능이 있어요. 입력, 일레보레이션, 체계화, 정교화, 출력. 그죠? 그래서 아웃풋이 있는데 일단은 오감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어떤 정보를. 그리고 이거를 해결하기까지 머릿속에 체계적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인지 구조라는 게. 그리고 이거를 출력으로, 말로, 그 다음에 글로, 그 다음에 그림으로, 표현으로 출력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이가 중재자는 우리 아이가 이게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체크하시는 게 중요해요. 입력부터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정교화 출력까지 다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입력은 잘했어. 정교화가 문제인 아이들은 출력이 문제가 되겠죠. 입력, 정교화까지는 다 잘했어. 근데 출력에 문제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언어 부분이 문제인 아이들은 이 부분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정교화 가운데 일레보레이션인데 이 부분을 부모님이 일단 캐치해서 입력부터 문제가 있으면 입력부터 잘 입력할 수 있게 그것은 아이의 인지 문제가 아니라 태도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위치 방향이라는 인지 도구인데 보시면 영어로 되어 있는데 요 아이들한테 이거 딱 보여주고 뭐가 보이니? 그거거든요. 네? 뭐가 보여요? 애들은 의외로 말해요. 동그라미가 보여요. 그 다음에 삼각형이 보여. 아니면 화살표가 보여요. 그러다 나중에는 그것까지 말해요. 여기 나와 있는 저기 파란색 띠가 보여요까지 말해요. 근데 그것까지 말해야 돼요. 다 본인이 파악하고 자 그러면 무엇을 하라는 걸까? 그러면 이제 이 밑에 어떤 과정들을 보면서 유추를 해요. 그래서 무엇을 하라는 걸까? 그랬더니 그러면 이거 한국말로 번역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이 그림이랑 똑같은 거 표시하라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고 말 못할 수도 있고 말 못하면 더 얘가 그 대답이 나오게끔 중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한 단어씩 볼까? 그럼 여기는 어떻게 생겼어? 뭐가 다를까? 뭐 이렇게 비교도 들어가면서 그러면 이 이제 샘플에 이게 나오거든요. 뭐가 똑같은지 동그라미 치는 거. 그러면 이 샘플을 봤을 때 예시를 봤을 때 요것처럼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이제 사고력이 계속 생각하는 힘이 생기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쯤에서 제가 요거를 이제 저희 학교에서 만든 이게 1대1 수업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단체로 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FI 수업의 가장 큰 메리트가 브리칭이었어요. 생활에 이걸 녹여내는 거죠. 그래서 이 브리칭이 있는 인지가 이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가족이 먹는 고추장과 같은 고추장이 없는 상황에서 엄마가 스스로 결정해 오서 사오라고 했어요. 스스로 결정하래요. 우리 아들 결정장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효율적인 거 사는 애가 있겠죠. 제일 비싼 거 사는 애가 있겠죠. 답이 없어요. FI는 답이 없어요. 그 다음에 가격, 대비, 그 다음에 제품, 명,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복잡한 과정에 본인이 체계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AI가 요즘 하는 짓이잖아요. 그것들을 아이가 해나가는 훈련이에요. 훈련하면 돼요.
실제로 FI에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이것을 저희가 다 집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문제집을 만들었는데 부모님한테 선물로 드리려고 이거를 가져왔거든요. 네, 그래서 네, 요게 이제 이게 상이고 이게 하인데 꼭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드릴게요. 어떻게 드릴까요? 제가 뭐 넌센스도 모르고 해서 손에 드시면 네, 그러면 이제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총 몇 번이요? 11번이니까 11번만 손들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제 부족하면 이제 쿠팡부터 다 파니까요. 사서 드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활용도가 좋아요. 그거 보시면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저를 비롯해서 저희 학교 선생님 연구하시는 분들이 정말 한 땀 한 땀 네, 한 주에 한 문제씩 해가지고는 이게 왜 어렵냐면 저희 아이들을 저희가 경험을 했잖아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무엇이 어려움이 있는지 알잖아요. 그럼 문제 보면 되게 재밌는 문제 많아요. 에이? 이런 문제를? 근데 그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치료실에 엄청 인기가 많아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그래서 평소에 가정에서 어떻게 하냐면 절대 부모님들이 답을 주지 마세요. 엄마 이게 뭐야? 그러면 뭐 어떻게 생겼어? 뭐 내지는 그 다음에 이제 훈육 문제에서도 다 접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그 관계 면에서의 오류도 접목이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많이 이슈화 되잖아요. 야, 네가 친구한테 말을 했을 때 네가 먼저 친구가 듣기 싫은 말을 했으니까 그 친구가 기분이 나빴겠지. 아니면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했어? 안 되겠네. 엄마가 선생님한테 전화해 볼게. 이런 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서 있었어? 그 상황이란 말 어려워하니까 누구누구 있었어? 어느 장소였어? 그래서 너는 근데 왜라는 질문도 힘들어하거든요. 그 친구가 먼저 너한테 어떤 말을 했어? 그럼 유추가 돼요. 기분이 나쁜 말인지 기분이 좋아서. 그러면 그 전 단계가 또 있어요. 스토리가. 그 친구가 기분 나쁜 말을 한 거 그 전 단계에 뭔가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과정에서 아이도 이런 관계, 얘네들이 이제 감정적으로 힘들면 다 내가 뭐라 그러지? 상처받은 거를 먼저 생각하잖아요. 누구든 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이가 오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면 아이가 잘못이 없는데도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 주변 상황과 본인의 어떤 인과관계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주시려면 계속 대답하게 하는, 집에서도 뭐를 침걸음을 시켜도 아이가 먼저 대답할 수 있게 하는 질문의 구조로 고민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인지교육, 그러니까 학습적인 부분은 사고력 강화, 그 다음에 어렸을 때 그 다음에 사고력 강화를 해주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아이에게 대답을 유도할 수 있는 질문, 그 다음에 충분히 들어주고, 아까도 이제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하신 거 잠깐 보시면 조금 느리게 수업하세요. 그래서 말의 속도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천천히 하시고, 아까 이제 스케치북 그릴 때도 가로, 세로로 할 사람을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행동들이나 그 교수법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무엇을 가리키느냐보다는 어떻게 가리키느냐에 연구를 많이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과 편성이 약간 아까 막 좀 난이도가 편차가 많았었는데 아까 그 아이들마다 다 틀리다는 특성을 생각을 해서 수준별로 나누거든요. 학교 수업 자체가. 그래서 문과, 이과,
그 다음에 요거는 그 학년 통합 해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직업기초 같은 경우 아이들 수준 차이가 많이 나도 어쨌든 그 나이에는 직업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나이대에 해야 되는 수준별 해서 학년끼리 수준별, 그 다음에 문과 쪽의 수준별, 이렇게 수준별로 나눠서 수업을 들어가는데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장점은 아이가 수업 시간에 굉장히 그 활발하다. 네, 그 이해가 되는 수준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아이의 경쟁자들이 대상자가 다다. 그래서 애들이 좀 잘하려고 하는 그런 좀 욕심이 생긴다라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도 원반도 있어요. 나이대로의 원반끼리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이나 금요일마다 저희는 이제 여기서 온전함에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저희 학교에서는 동아리 지원 사업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청소년재단에서는 다 나와 있는 제 지원 사업이에요. 그래서 청소년재단도 과감하게 지원 사업을 온전함 같은 그런 단체에서 하시면 받거든요. 그래서 그 지원금을 받고 그 커리큘럼대로 이제 활동을 하는 건데, 저희는 이제 각 반 담임 선생님들이 동아리 주제를 가지고 하게 되면 1년 내내 어떤 반은 뭐 예를 들어서 재활용에 대한 동아리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지원금 받아서 아이들과 같이 프로젝트를 달성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저기 발표도 하고, 애들은 발표하는 걸 제일 좋아해요. 여기 나가가지고 이제 막 행사장에 부스 깔아놓고 소개도 하고 또 공연이다 하면 공연장에서 발표도 한다라는 그거에 되게 열심히 하고 자기 주도적 성찰이 되게 가능한 그런 어떤 그 도구라 그런 거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기타 교과에서 저희가 지금 또 하나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립훈련이에요. 그래서 이 자립훈련이 이제 전환교육이라고 해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학습보다는 이제 삶의 방법을 배우는 또 그런 어떤 교과들이 다르게 또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환했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자립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립은 내 일상생활을 잘하냐 그게 아니라 정말 어떤 마음으로 나를 가꾸고 내가 사회에 나가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내적, 외적 자아관리를 얘기해요. 그래서 외적 자아관리도 있지만 내적 자아관리도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엄마가 없을 때는 세수도 안 하고 이렇게 지내는 아이가 있어요. 그거는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누군가 옆에서 계속 하라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또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사회에 나왔을 때, 친구들 만났을 때 나에게 호감을 더 많이 느낀다는 걸 스스로 깨달아서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예쁜 것도 찾고 이런 아이로 바꿔주시는 게 되게 좋아요. 저희는 이거 되게 강조해서 하다못해 수업이 내외적 자기관리라는 수업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 샤워실이 없잖아요. 아시다시피 청소년기 아이들 되게 이제 씻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샤워실이 없으니까 그 거품으로 하는 샴푸가 있어요. 그걸로 이제 머리 감는 것부터 꼼꼼히 감고 그러니까 뭐 네일 해보고 드라이, 뭐 고등학생들은 화장도 아니면 화장 전에 클렌징 하는 거, 그리고 클렌징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본인이 거울을 자꾸 보게 하면서 나의 예쁜 모습을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2, 3학년 여학생들이 굉장히 사춘기가 심하게 와요. 그 친구들 중에 한 20-30%는 이렇게 가리고 다녀요. 이렇게 코막혀 눈 반과, 그리고 마스크를 여름에도 하고 다녀요. 그리고 옷을 엄청 껴입고 다녀요. 그거부터 베끼는 게 저희 과제예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거 벗어봐. 야, 나 이런 앵두 처음 봤어. 너무 섹시해 입술. 막 이러면 입술 못생겼어요. 막 이러면서 못생겨서 안 된대요. 아니, 입냄새 나서 자기 이거 가요. 거짓말하지 마. 나도 나. 그러면서 결국은 그걸 계속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벗으면서 웃으면서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헤어. 학교에서 막 머리 드라이 해주고 이렇게 다니
하얀 애들 이렇게 딱 해주면 너무 예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각적인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자기 모습이 예뻐 보이는 변화된 걸 자기가 느껴야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되게 단순하게 다가가시면 돼요. 예. 그거를 맨날 씻어라 이거보다는 해보고 그리고 엄마랑 마트가 아니라 어디죠? 아울렛 가거나 아니면 쇼핑센터 가서 옷도 어울리는 옷 계속 같이 골라보고 그러면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요. 왜 우리 아이들은 화장을 안 할까? 왜 우리 아이들 옷에 관심이 없을까? 해봤더니 부모님들이 또 마찬가지로 그거보다는 더 집중하는 게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영역에 같이 부모가 함께 하면서 자기의 외적부터 하다 보면 내적 관리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저희의 이 자리풀런 리뉴얼 목차입니다. 엄청나죠? 이거를 지금 하나하나 다 그 영상 자료와 그 다음에 그 수행 자료 이런 것들을 다 지금 하나하나 만들고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된 교재가 없어요. 이 자리풀련을 느린 학생에 맞춰서 뭐 보면 위생관리부터 안전 및 건강관리부터 특수교재에는 연구교재로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근데 그 교재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거나 스스로 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를 들어가줘야 저희 아이들이 하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일상생활에서 해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너무너무 이따가 사진 필요하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여기 보면 의복관리, 주거관리, 뭐 정보통신 뭐 이런 게 있는데 진로탐색 있는데 마지막에는 혼자 살아가기가 있어요. 그래서 작아서 안 보이지만 여기 이거 과제 푸는데 저희가 푸는데 되게 어려운 게 화장실 이용까지 있어요. 근데 화장실 이용 못하지 않잖아요. 특수교과에는 화장실 이용 많거든요. 근데 화장실 이용을 못하는 것보다 공중도덕의 부분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친구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이용할 때 에티켓,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디 화장실인지, 공공 화장실을 내가 급했을 때, 당황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또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혼자 나갔을 때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이건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아이의 인지적, 입력, 그 다음에 정교와 출력에 대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 우리 아이가 가장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서 그 부분을 일생생활에서 많이 도와주면서 조금 매끄럽게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어떤 멘트라든가 부모와의 대화 도중에 다 대화예요. 언어 도중에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피드백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들 모두 평생 교육이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도 평생 교육이잖아요. 지금 어르신들도 다 평생 교육. 저희 학생들이 지금 미인가라 검정고시를 따야 되잖아요. 그래서 검정고시 대신에 감사하게도 꾸미음이라는 온라인 학력인증제가 나와서 검정고시 스트레스 받거나 못하는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그 학력인증이 되거든요. 그럼 고등학교는 방통고를 가요. 그럼 방통고는 1년에 13번 다니면 되는 학교예요. 나머지 온라인으로 하고 출석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그 장소에 가면 70대, 60대가 가장 많아요. 방통고에는. 어르신들이 그 힘들어서 일하다가 학년기를 놓친 분들이 다니는 그런 곳이라 거기도 또 다른 사회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는 아침에 가서 고등과정을 선생님이랑 배우고 하지만 너무 좋은 게 어르신들이랑 궁합이 좀 잘 맞아가지고 잘 기여해주고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소품을 어디 있지? 주점 같은 데 가셔가지고 제가 너무 우스웠던 게 음악 시간이 있는데 트로트를 배워왔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되게 재밌어요 아이들이. 또 하나는 컴퓨터 시간인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선생님 보조교사 역할을 해서 하고 왔다 도와주고 왔다 여기저기 막 부르더래요.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또 하나의 사회를 경험하게 하면서
근데 그렇게 되려면 기본이 성실해야 돼요. 예. 우리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피폐해져서 학교 안 다니는 애들 되게 많아지거든요. 예. 그 부분을 놓쳐버리면, 그 부분이 아이의 마음 씀씀이에 어머님들이 헷갈려버리면 정말 아이는 사회에 진출할 기회를 놓치게 돼요. 그래서 일상생활의 루틴, 이게 진짜 중요하고요. 그 루틴을 부모 없이도 스스로 해갈 수 있는 그런 아이로 키우는 게, 이런 거 말씀드리다 보니까 학습은 뒤로 날아갔죠. 네, 네, 보내세요, 학습은. 보내시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능지수 70 이상인 친구들은 그런 게 되면 스스로 학습하더라고요. 네, 학습할 수 있고 도와주기만 하면 돼요. 네, 그리고 대학 다 가요. 네, 문제는 가서 정말 아이가 긍정적으로 많은 인생 공부를 하고 오냐라가 문제지, 대학 가는 거는 요즘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굉장히 이 아이가 살아가는, 성장하는 과정에 목표를 두면서 디테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바깥에 활동 되게 많이 해요. 이유는 이것 또한 되게 중요한 게, 느린 학습자들은 경험만큼 좋은 학습은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경험만큼. 이 경험이라 함은 그냥 단순히 학원 가는 경험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곳에 다양한 집단에, 그게 어떤 서로 모르는 집단이 영화관이 될 수도 있고, 다 아는 집단이 될 수도 있고, 더 소규모의 동네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많은 집단 속에 다니면서 생활해 봐야 아이들이, 어머님들이 사회성 훈련 한 번 한 거보다 100번 낫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많이 데리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그 데리고 다니는 상황이 엄마랑 아이만 가는 거, 그 다음에 여행, 그 다음에 자가용으로 가는 거, 도움이 되지 않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가시더라도 이거를 목표로 하시는 사회성이라면 대중교통을 꼭 타세요. 대중교통을 타시면서의 과정이 어마무지한 시행착오와 스토리와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를 또 알게 돼요. 얘는 이거 당황해 하네? 저희는 버스 탈 때, 버스카드, 어렸을 때 이제 그 대중교통 훈련시키거든요. 그럼 버스카드 가져오라는데, 버스카드를 갑자기 이제 가져온 줄 알았는데 딱 탔는데 없어요. 그럼 저희도 당황하잖아요. 현금도 없고. 그럼 저희는 그래도 이게 좀 그런 게 있어서, 그 뻔뻔함이 있어서, 저 기사님 저 내려주세요, 이런 말이라도 하잖아. 얘는 그런 말도 못해. 그냥 가는 거야. 어디에 내릴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어떤 재미있는 아이는 이런 포지션을 해요. 갑자기 아무 카드나 이렇게 대요. 딱 보면 저기 그 응급처치에서 받은 그런 수료증 카드를 딱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하려는 그게 얼마나 기특해요. 근데 이런 상황들이 놓였을 때 당황하지 말고, 아이들이 대처할 수 있는 걸 계속 훈련하는 거는 대중교통 타시면서 느끼시면 되거든요. 대중교통 타서 지갑 잊어버린 애도 엄청 많고요. 지갑 찾아오라고 어느 역에서 오라는 전화도 오고요. 막 이래요. 그래서 그게 시작으로 해서 시장도 가보시고, 또 이런 온자람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또 만나보시고,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추천드립니다. 저희 학교 소개 좀 원하셔가지고, 저희는 요거 수업이 이렇게 많은데도 방과후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이 배우고 싶은 거 다 이제 개설해놔서 인원 차명 가르치고, 근데 물론 전문 자격증 다 따신 거예요. 그래서 인원 안 차면 폐강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거. 근데 이 안에 보면 자격증도 있고, 자립 라이프라는 수업도 있고, 이 자립 라이프는 딱 그거예요. 일상생활을 체계화시켜서 자기가 만들어내는, 라이프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게 요리도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 목적지 혼자 가기도 될 수가 있고요. 주제가 다 다양해요. 이 자립 라이프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요리 만들어 먹기 하면 레시피부터 찾아가지고는 가가지고 만들어 먹고 막 레시피 쓰고 막 이런 거거든요. 영상도 보고, 그 다음에 내가 목적지까지 가서 해오기 이러면 애들끼리 이제 같이 가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거를 주제를 삼아서 이런 부모님들이 그룹을 형성해서 요 주제로 활동해도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그냥 뭐 부모님들이 일상생활하는 거 다죠. 뭐 오늘은 내가 먹은 바 설거지해서 뭐 건조하기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은 뭐 빨래를 해서 그 빨래를 아니면 수건이라도 해가지고는 개기, 말리기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친구랑 영화관 가기 너무 할 거 많죠. 영화 끊는 거부터 자리 배치도 찾는 거부터 일상생활에 저 기억력 향상의 문제 나오거든요. 그거 있잖아요. ABCD 그 좌석 그거 찾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활동이 다 우리 아이들은 그 학습이기 때문에 그게 최고라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읽어드릴게요. 경계선진의 학습자에 대한 이해와 특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지도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고요. 이해를 먼저 충분히 해야 되려면, 우리 아이를 이해하려면 우리 아이와 함께 많이 다녀봐야 되고 함께 해야 돼요. 근데 직장인은 안 되잖아요. 그죠? 직장인은 직장 다니는 부모님의 그 공통점, 온라인으로 막 어떻게든 해주려고 이제 찾으시는데 그게 아이랑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많이 옆에서 느끼지 못하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 시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숙제,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정도만 딱 해주고 퇴근하고 오셔서 놀아주세요. 퇴근하고 오셔서 매일 산책 가세요. 매일 산책 가면 4살도 빠지고 아이가 건강도 좋아지고 꾸준하게. 그리고 주말에는 돈 쓰지 마시고, 아이가 만약에 그런 어떤 적응력이 부족한 아이면 등산 가세요. 너무 좋아해요. 등산 자체로, 여기 제가 숲이 있어서 너무 좋다는 게, 제가 느꼈던 게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 장애가 많은 아이가 있었는데 3박 4일 저희 봄꿈 여행을 갔어요. 거기가 이제 양평 이런 데거든요. 아이가 그냥 너무 얼굴이 그냥 편안해지면서 다 착한 아이가 돼버려서, 그러더니 그 아이가 딱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벌을 막 무섭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면서 벌을 만지려고 그러더니 이 벌도 살아야 되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면 벌이 슬퍼할 거라고. 너무 서정적인 아이인 거예요. 그 아이의 긴장도와 그 아이의 약간의 폭력성은 너무 마음이 여리기 때문에, 원인은 자기를 방어하려는 모방이었던 거예요. 그것들이 학교에서 많이 오해로 쌓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의 진짜 모습은 너무너무 유리같이 여린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가치유적인 환경은 정말 자연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학습자 지도 시 학습자의 심리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말과 행동의 완급, 아시죠? 이렇게 도로 시작에다가 높은 도로 올라가시면 안 되고, 항상 일관성이라는 게 진짜, 근데 엄마 아빠의 일관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일관적이고, 그 다음에 조금 천천히, 그리고 부모님이 말보다 아이의 말을 더 많이 하게끔 기회를 주시는 거.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는 난이도의 설정을 충분히 고려해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지도하며 학습자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울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엄마의 마음가짐, 부모의 마음가짐, 우리 아이는 발전 가능하다, 긍정적 태도를 갖추고 학습자의 관계자들과 상담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우리 아이를 분석해서 우리 아이한테 맞는 카멜레온 같은 부모, 교습자로서의 모습도 지녀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엄마의 그럼 힘듦은 어떡하냐? 엄마 너무 우울하다. 그러면 이렇게 모여가지고 푸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진짜 힘이 되거든요. 그리고 느린 학습의 정서적 특징. 지금 아이가 정서적인 문제가 조금 심각한 부모님 있나요? 아직은 없나요? 물론 이제 내재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작년에 경계선지능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하면서 저희 학교에 경도의 지적장애와 경계선지가 다 있다 그랬잖아요. 정말 지능지수를 검사해서 70에서 85 아이들만 18명을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근데 그거를 데이터를 구하면서 놀라웠던 상황이
120명 중에 18명을 제가 다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딱 경계선 지는 친구들이 약물 복용률이 90%였어요. 우울증 약이. 예.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의미를 얘기하냐면 인지 기능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정도의 인지 기능을 가진 친구들은 나를 아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내적 갈등이 굉장히 심한 대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것을 또한 자신감이 부족해서 당당하게 표현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안에 내적인 번뇌가 우울이나 긴장도, 이렇게 이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캐치하셔서, 특히 딱 인지 기능이 그 정도 되는 친구들이 굉장히 나중에 힘들어해요. 속으로도. 왜냐면 저희가 잘 긍정적으로 현실적으로 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우리 아이의 선호도, 우리 아이도 잘하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대인관계가 좋은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대인관계 힘들어하고 굉장히 정확도를 요하는 기술적인 일을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어떤 아이들의 재능, 선호도, 우리 아이는 다 못해. 근데 얘는 노래를 잘해. 그러면 그쪽으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계속 밀어주라는 거, 그리고 현실적으로 맞닥뜨리게 해주라는 거, 그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필수. 실례로 부모님이 상담하는데 지금 운전면허를 딴 25살 남자 청년이 왔어요. 입학을 하겠다고. 근데 그 친구는 4년 동안 지금 혼자 살아요. 본인이 혼자 살겠다고 해가지고 혼자 사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혼자 살았대요. 그리고 지금은 노가다를 한대요. 막노동을. 왜냐면 얘가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희 학교 와서 21살, 22살인데 너무 다니고 싶대요. 그래서 야, 너는 근데 4년 동안 뭐 했어? 근데 아무것도 안 했대요. 그냥 일하고 집에서 혼자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엄마가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가 지능지수가 110이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70 몇을 받았대요. 근데 제가 딱 봤는데 정말 건장한 저기 체육관 관장님이 오셔가지고 고개를 숙일 정도로 진짜 이게 근육이 헬스 트레이너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넌 4년 동안 운동만 했니? 운동만 했대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운동만 해서 지능지수 이렇게 올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어쨌든 운동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저도 많이 느껴요. 저는 제 아이 운동 안 시켰거든요. 너무 후회해요. 왜 운동이 중요하면 뇌 발달이 문제가 아니라 운동하는 그 과정에서의 아이들의 시너지와 엔돌핀이 너무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요. 아이들이 기동력이 생겨요. 운동을 꾸준히 하는 아이들은 기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운동을 꼭 시켜주시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3, 4, 5 그룹 운동도 너무 좋다.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확인이 보상. 이 확인이란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다 했니? 네. 그래 됐어. 잘했어. 이거 아니고 꼭 확인. 너 그 친구한테 사과했니? 했어. 사과한 거 어떻게 했니? 어떤 과정에서 얘가 그대로 사과한 걸 얘기할 수 있게 확인. 아이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그거 다 무시해버리거든요. 숙제도 아니면 다른 어떤 활동도 꼭 확인을 해서 칭찬을 해주시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더불어 너무너무 지적을 많이 받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살아오면서 지적보다는 주변인이 불안해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불안했잖아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한데도 그거 여기다 놔야 돼. 미리 얘기하고 그거 물컵 엄마한테 줘야 돼. 미리 얘기하잖아요. 그 상태부터 아이는 불안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긴장감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제 추론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실수해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수가 어떤 또 하나의 배움의 기회가 되거든요. 실수해봐야 알거든요.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너무 무자비한 실수 말고 실수해도 가능한 정도의 실수는 그냥 맘 놓고 실수하게 내버려 두세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가 우리의 역할인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가서 공감 능력, 이거는 뭐 아이의 마음을 많이 이끌어 주라는 거. 그 다음에 전환기 교육은 직업학교에서 전환기 교육이 있는데 저희의 전환기 교육은 영상으로 하나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50분인데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전환기 교육은요, 뭐냐 하면 여태까지 느린 학습자들이 학년기 고등과정을 거치면 갈 데가 없었어요. 대부분 대학을 가거나 하건데 대학에서 중퇴하는 친구들 되게 많았고요. 학과도 맞지 않았거든요. 사회복지가 들어간다 해서 사회복지사 일을 절대 할 수 있는, 저희도 힘든 일이라 행정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이후에 졸업 이후에 배울 어떤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막 취업을 하거나 그랬었지, 이 아이들의 루틴에 따르면 저는 그 이후의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일반인들도 군대 갔다 와서 취업을 26, 7에 하는데 저희 아이들이 21살부터 취업할 필요는 절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등과정까지의 학업은 학업이고 그 이후에 진짜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 힘을 기를 수 있는 배움의 과정은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직업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직업학교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과정에서부터 내가 꿈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할 수 있는 과정, 그 다음에 대인관계, 뭐 디테일하게는 기능적인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이 온자람에서 제가 하나 추천이나 건의드릴 건 뭐냐면, 여기가 지역사회잖아요. 지역사회와 협동하면 너무너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저희는 직업학교를, 학교도 작고 시설도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같이 협응했어요. 그래서 마을공동체라고 아시죠? 그래서 마을공동체랑 MOU 맺고 행정복지센터랑 MOU 맺어서 아이들이 행정복지센터에서 회의하는데 참여하고, 행정복지센터 마을공동체에서 하는 마을일 있잖아요. 뭐 클린한 마을 만들기 이런 프로젝트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플리마켓 이런 데 꼭 참여하게 하고, 거기에 느린 학습자 직업반 친구들이 만든 커피나 음료, 개발한 쿠키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파는 그런 어떤 환경들을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약간의 지원 사업을 이제 세종시에서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아까 소장님께서 마을이 함께 키워야 된다는 말을 적극 동감을 하는 게, 그렇게 알리는 거예요. 알리면 제일 좋은 게 마을 공동체 분은 우리 엄마들이 제일 많잖아요. 그분들이 제일 달려와서 뭐 하나라도 더 연계해 주려고 애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렇게 해가지고는 경기도 청년, 아까 슬론이라는 단체가 있고 청년 모임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게 다 이루다학교 청년들의 단체인데, 이 마을공동체 사업을 해가지고 경기도 교육감 대상을 2번이나 받았어요. 일반 청년에서 처음으로 이제 느린 학습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이제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사전 질의응답 받은 걸 바탕으로 해서 강의에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현장 질의는 지금 시간 관계상 2분 정도만 받아보겠습니다. 네, 혹시 현장 질의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십시오. 네, 감정 조절을 잘 못해서 아침이면은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짜증나고 이런 것을 어떻게 좀 다스리면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신랑이 몇 학년일까요? 지금 6학년인데 예. 여학생인가요? 예. 그리고 늘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네. 요즘은 이제 친구가 생겨서 학교 갈 맛이 난다고 그러긴 하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학교 가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고. 다행이네요. 그래도 친구가 생겨서. 여학생들 딱 그 정도 시기 때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생활이 힘들어서 점점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울이라는 게 이제 와서 어떤 그 부분에서의 진료는 꼭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네, 우울증의 가장 초기 현상이 아침에 아이가 일어나지 못하는, 굉장히 루즈한 상태가 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랑, 또 하나는 혹시 학습의 정도는 어떤가요?
특수반 다니고 있어요. 특수반이요? 예. 아, 그래서 특수반. 3학년 정도의 그 수준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집에, 가정에서도 뭐 치료나 학원을 어느 정도 보내고 있으실까요? 태권도 다니면서 줄넘기라든가 또 인지 이런 데 다니고 있고. 일주일에 몇 개 다니세요? 일주일에 태권도는 이제 최근에 끊었고 일주일에 2번씩 인지 다니고 있어요. 아, 그 정도요? 예, 음악하고 감통 이런. 에? 5개요? 아니 그 안에서. 그 안에서요? 예, 예. 네. 일단은 그 치료라는 게 어쨌든 매일 하나씩은 뭘 하잖아요. 하다 보면 갔다가 왔다가 하면 보통 2시간 반, 3시간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 갔다 오면 이제 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필요한 것들 한 일주일에 3번 정도만 해주시고 2번은 오로지 집에서 좀 그러니까 집안에서의 자기 생활의 루틴을 좀 편안하게 정리하면서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갔다 와서 좀 천천히 내 가방도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설거지도 엄마 도와서 좀 해보고 그 다음에 같이 밥도 먹고 차분하게 앉아서 내 생활을 좀 갖고 보는 거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거 요즘 아이들 여자애들 막 스티커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비즈 같은 거 이런 취미 생활도 내가 좀 만들어보고 종이접기도 좋아하면 해보고 이런 어떤 자기만의 편안한 시간을 좀 평화롭게 활용할 날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들었을 때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막 문제될 그런 요인들은 없지만 일단은 학교에서 친구가 생겨서 좋아졌다라면 하면 어떤 학교에서의 힘듦이 좀 많이 누적돼서 나온 양상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부모님들이 그게 헷갈려요. 아이를 이거를 마음을 읽어줘야 될지 훈육을 해야 될지 그게 딱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안 되거나 당연히 해야 될 거는 반드시 아이한테 딱 집중을 시켜줘야 돼요. 각인을 시켜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그 부분에서 본인이 조절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잘못 이렇게 그거를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나쁜 못된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이게 한 번 그래 그랬어 그러면 그래 너가 힘드니 뭐 오늘 쉬어 그러면 그게 더 비일비재한 상황이 돼요. 학교에 어떤 상황이든 그래도 가는 게 맞아. 그런 부분들을 뭐 여행이나 이런 건 당연히 일반 학생들처럼 하지만 안 되는 거나 도덕적으로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에티켓, 규칙이 제일 중요해요. 안 되는 건 확실히 안 되되 나머지 것들은 다 이야기를 들어주시란 그 기준을 부모님이 잘 세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랑 막 놀았어요. 근데 아이가 스킨십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때도 아빠도 막 자꾸 막 이렇게 놀고 막 그래요. 학교에서도 그래요. 왜 그러세요? 깜짝 놀라시는데 네. 학교에서도 정말 그래요. 그러면 상담해보면 대부분 집에서 아이가 유린학습자들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굉장히 그 정서 인지가 어리잖아요. 근데 그 정서 인지가 어린데 행동은 더 어리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말투도 애기처럼 하고 그리고 뭔가 안 됐을 때 선생님 저 이래서 너무 속상해요. 이게 아니라 울어버리는 아이가 있고 근데 제가 느끼는 게 해가 갈수록 그게 더해요. 근데 학습 능력은 점점 좋아져. 그래서 지금 되게 고민이에요. 아이들이 점점 저희 레벨을 계속 높이는 중이에요. 애들이 너무 공부들 잘해가지고 준비해서 근데 이쪽 부분은 완전 점점 근데 그 부분이 그래서 학교 생활이 어려운 거거든요. 아이가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어떤 부분을 요구해야 되고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냥 놓아버리거나 해달라고 하거나 이런 상황 그런 상황은 그 나이에 맞지 않는 표현 방법이다라는 걸 일깨워주고 힘들었을 때는 와서 엄마 나 이게 속상해 요 단어 한마디라도 훈련으로 하시면 돼요. 훈련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할머니가 안 받아주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할머니 나 속상해 이 말 한마디만 해도 그때부터 이제 가능하고 그때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더 잘 들어주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고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아무래도 우리 조부모님들이 사랑이 많으셔서 아시죠? 네. 산울동에서 온 김순주고요. 네. 제가 스포츠 운동에 좀 관심이 있는데 아까 어떤 젊은 청년이 그러니까 웨이트 운동을 계속하면서 뭐 IQ가 110까지 올라갔다. 110은 보통 평균 IQ가 100 정도로 100 정도라고 하는데 110은 상당히 좋은 건데 그걸 듣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저 질문한 게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이게 유소년의 어떤 행동 신체 그러니까 운동에도 제가 관심이 있는데 느린 학습자는 이제 어릴 때 좀 여러 가지 표가 나는데 이게 그때 이제 오히려 운동이라든지 이런 신체 소근육, 대근육 이런 조작 활동과 운동과의 어떤 효과 같은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특히 어릴 때. 너무 좋죠. 그러니까 대근육 협응력은 운동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소근육 협응력은 만들기나 조작 능력을 요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개 다 너무 중요한데요. 대근육 협응력이 되게 많이 부족해요. 저희 댄스 할 때 보면 일단은 아이들이 시징하기 어려운 아이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그러니까 위치에 대한 방향이 되게 어렵거든요. 이렇게 하면 오른쪽이 여기잖아요. 근데 앉으신 분 쪽은 오른쪽이 이쪽인데 그런 것들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어떤 동작이나 대근육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훈련으로 하면 너무너무 좋아지고 생활하는 데도 되게 좋아지고요. 지능지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모든 아이들이 운동을 해서 다 좋아지는 건 아니고 다만 운동이 정말 중요한 역할, 제가 지능지수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좋은 역할을 끼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능지수는 지능지수에 불과하다. 우리 아이들의 경우는. 왜냐하면 저희 학교에 120 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취업이 안 될까 봐 제일 걱정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 말은 이 범주 안에 든 아이들이잖아요. 이 범주 안에 든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막 연구가나 공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막 의학 박사나 이런 사람들이 되는 그런 길은 택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범주 안에 들었을 때에 가장 성공할 수 있는 삶은 뭔가라고 초점을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준을. 그럼 이 안에 들었을 때에 가장 성공하는 삶의 기준은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잘 어울릴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상대방의 소통 문제에서 상대방한테 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능력, 공감을 얻기 어려운 자폐 스펙트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매뉴얼대로 사람 보면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이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만 되면 저희도 직장에 가서 이쁨 받는 사람으로 살고 싶잖아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나 제 자녀나 똑같다고 생각해요. 사람들한테 이쁨 받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생각하시면 지능지수는 지능지수에 불과한 것 같아요. 네. 기주현 교장 선생님께 큰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